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졸속 결정이 추진력이란 이름으로 용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름철 수질 낙화에 대비해 4대강 보해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1년간 조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일부 보는 철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북극성 2형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김정은이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 자료에 근거하여 북한은 또 탄두에 설치된 카메라로 지구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극비리에 운영되던 지하 핵시설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갑자기 공개했습니다. 군사력 과시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쉼표가 있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듯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썼습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술에 만취한 대학생이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운전대까지 꺾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택시는 이곳 난간을 뚫고 나가 불쑥 비탈길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크게 다친 택시기사를 놔둔 채 도주한 대학생은 열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농촌 지역 가축들이 들길 습격으로 희생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들길 공격으로 희생된 닭이 100마리에 달합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우리 깜짝 놀라갖고 그냥 집사람 나와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지. 주민들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첫 출근한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도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인사 물갈이가 이미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졸속으로 이뤄진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은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정권 인사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정책 감사를 추진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졸속 결정이 추진력이란 이름으로 용인됐다는 겁니다. 가장 큰 실책은 이 초대규모 자연 환경에 대한 변화를 너무 조급하게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감사의 초점이 4대강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다며 전 정권 인사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입장은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합니다.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내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순차적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이지만 법으로 직무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감사 요청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여름철 수질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4대강 보해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밀 조사를 거쳐서 일부 보는 아예 철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4대강 전체 16개 보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수문이 상시 개방되는 보는 6개입니다. 녹조 발생이 심하고 물 부족 우려가 적은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지역 보들이 선정됐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녹조에 가장 큰 영향 기후자, 기온이라든지 영양 명령의 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아니, 얘들아도 그다음에 여름에
가후량이 적어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끔 돼야죠. 다만 볼을 개방하더라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확정합니다. 청와대는 또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전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등을 관찰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를 유지한 채 친환경 시설로 보강할지 철거해 자연 상태로 복구할지를 내년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자연화를 시도해야 될 보도 있을 것이고 존치할 경우에는 환경성을 보강하고 물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획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네, 해마다 여름철이면 4대강은 보시는 것처럼 녹조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현상이 4대강의 보호 때문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수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가 반대로 홍수를 막아주고 또 가뭄 때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하자 4대강 유역 주민들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렸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1일 수문을 열기로 한 낙동강 하만보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아직까지 강물 위에 녹조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 흐름이 거의 없는 곳에는 벌써 강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탁해졌습니다. 물속은 연두빛으로 변해 시야를 가립니다. 흐르는 물은 녹조 안 생긴 게네. 보호 만들어 놔서 생긴 게 녹조 이름 많이 끼는 거. 하만보 남지교 아래입니다. 매년 강물이 녹조로 뒤덮여 몸살을 앓자 물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 이처럼 수차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곳 낙동강물로 하루 24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입니다. 취수장 입구엔 녹조 차단막을 3중으로 쳐놓았습니다. 해마다 녹조 비상이 걸렸던 정수장은 보 개방 소식에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립이라도 약품비가 상당히 절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강 공주보도 상습적인 녹조 발생 구역입니다. 4대강 유역 농민들은 봄 가뭄이 심해지고 있어 보 개방으로 농사철에 물 부족을 겪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 농사 짓는데 물을 품기가 용이하고 농사 짓는 데는 좀 낫지. 4대강 수문을 열기로 했지만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네, 정치부 정유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 이 4대강 사업 감사는 지난 정권에서도 했었고요. 네. 그동안 많이 했던 거 아닌가요, 사실? 네, 이명박 정부 때 2차례, 그리고 네. 박근혜 정부 때 1차례, 그래서 모두 3차례 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감사 결과는 절차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감사는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이뤄진 건데, 이 초점이 그 총체적 부실이다 이런 결론이 그렇죠. 나와서 관계 부처들이 좀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감사는 건설사들의 이 담합 의혹이 초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담합을 방조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이나 이미 감사를 했는데도 지금 와서 또 감사를 하겠다. 그 이유는 뭔가요? 청와대에는 이번 감사의 핵심이 이 4대강 사업의 의사결정 또 이 집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주체인데 그 정권에서 이뤄진 감사가 과연 제대로 볼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또 국민들이 이 감사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대강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반응이 궁금한데 오늘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네, 오늘 이 기자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좀 입장문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게 저희 기자가 받은 이 5문장짜리 입장문인데요. 이 3차례 감사도 이미 했고 또 4건의 행정소송 그리고 이 전문가 종합평가까지 이미 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왜 또다시 들춰서 이 정치적인 시비거리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네, 뭐 감사가 정책 결정 과정 이쪽에 초점을 맞춘다고는 했지만 또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 여기까지 좀 번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가 이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은 이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고 그래서 이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인사들이 이 감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했는데 어떤 적폐청산의 신호탄 이렇게 해석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북한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발사한 미사일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이걸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제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찍은 지구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안정성을 과시했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발사관에서 튕겨나온 미사일이 공중에서 점화돼 하늘로 날아갑니다. 지난 2월 12일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던 북극성 2형으로 어제 다시 발사됐습니다. 하늘로 상승하던 미사일은 1, 2단 로켓을 차례로 분리했고 북한은 이례적으로 자막까지 넣어가며 2단 추진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탄두 속에 카메라까지 장착해 상승 단계에서의 북한 내륙 모습과 우주 비행 단계에서의 지구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각 비행 단계별로 정확하게 제어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 자료에 근거하여 자세 조정 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극성 2형이 정상 각도로 발사될 경우 2,0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는 없지만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종 시험 발사에서 성능이 입증됐다며 북극성 2형을 다량 생산해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긍제 넘쳐 말씀하시면서 부대 실전 배비를 승인하셨습니다.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북극성 2형은 별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산악지대에 은밀히 숨어있다 곧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킬체인 작전 개념에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오랜만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자 미국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100일 동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미국에 요청했었는데 그 효과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수행 중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The ongoing testing is disappointing, it's disturbing, and we ask that they cease that testing. Clearly they have not changed their view. 거듭된 도발 중단 촉구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도발은 초기 단계 압박에 대한 반응이라며 압박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We're early into the game of putting pressure on them, and one could also interpret that perhaps they're just acting out now in response to some of this pressure. 이와 관련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핵 대응을 100일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대북 송금이나 석유 수출 규제 등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할 테니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딴 도발로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다고 강조해온 미국도 일주일 단위 도발에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유엔 안보리도 내일 다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딴 도발로 북한이 아직 대화할 뜻이 없다라고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나 독자 제재를 통해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오늘 남북 관계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 교류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의 의미를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남북 민간 교류를 검토하겠다 이런 발표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먼저 이 통일부 대변인 오늘 브리핑에서 한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민간 교류 등 남북 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 중에 이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은 결국 민간 교류를 정부가 좀 풀어주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임명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어요. 예, 정 실장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인적 교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군 통신망이나 판문점 연락 채널이 빨리 재개가 돼야 되고 실무급 차원에서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권 때와는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인데 아무래도 좀 민간 단체들이 기대를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 대북 지원 단체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역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남북 공동의 가치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경 지역의 말라의 공동 방역이라든지 또는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같은 서로가 이익이 되는 사업도 좀 우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달 15일 날 6.15 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할 거냐 이것도 굉장한 관심사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어쨌든 뭐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유연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걸 계기로 좀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좀 해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행해지는 국면 이 기본 구도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남북 경협처럼 좀 큰 규모의 남북 교류는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다.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지금 국면은 남북 관계가 그동안 워낙 막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꼬를 트는 차원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어붙었던 시간이 길어서 좀 녹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구속된 지 53일 만에 최순실 씨와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쉼표가 있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듯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썼습니다. 전국 구상을 하며 시민들과의 직접 접촉도 이어갔고 내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나타나자 줄지어 기다리던 방문객들이 환호합니다. 흔히 대통령 행차에 떠오르는 검정색 차량 행렬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느슨한 경호는 유지됩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질문도 던지고 이웃의 익숙한 얼굴을 보고는 반가움도 표시합니다. 반려견 마루와 망중한을 즐기기도 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동네 사찰을 방문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어제 양산 사저에 내려온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사용하며 전국 구상을 했습니다. 휴식이 안전이고 경쟁력이라며 연차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한 대로 대통령이 직접 본보기를 보인 행보란 평가입니다. 오후엔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이때도 경호 차량 한 대 없이 버스 한 대로 움직이며 열린 경호를 이어갔습니다. 휴가를 마친 문 대통령은 내일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구치소에서 법원까지의 이동 경로입니다. 내일 오전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과천 의왕고속도로를 달리다 우면산 터널로 접어든 뒤 반포대로를 거쳐 법원에 도착합니다. 53일 전 구속될 때와 같은 길을 반대 방향으로 지나는 건데 다만 경호 등의 예우는 예전과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21년 전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만큼 지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처럼 청사를 통제하는 등 경호상 준비가 필요 없어 법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사 주변 친박 성향 단체들의 집회에 대비해 경찰에 경비를 요청했습니다. 이동 과정의 경호도 이전과는 많이 다를 전망입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인 서남 IC부터 박 전 대통령이 탄 구치소 호송차 주변에 경찰차 등이 따라붙을 예정이지만 교통신호를 통제하는 등의 특별 경호는 없습니다. 53일 전 구속 당시와 비교할 때 이동하는 경로와 올림머리를 하지 못했다는 건 같습니다. 재판부가 내일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면서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 모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뒤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모두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명을 띠고 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 8부장과 이원석 특수 1부장이 전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관련 혐의 내용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의 역할이 관심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지검장이 공소유지 검사들을 이끌고 이례적으로 재판에 직접 참석할 거란 얘기까지 돌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검과의 공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검하고 특검하고 잘 재판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의 양과 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영아, 최명성 변호사와 함께 지난달 말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이상철 변호사가 가세 변론을 이끌 전망입니다. 아울러 현재 7명인 변호인단을 계속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변호인단은 검찰 측에 맞서 삼성 등 대기업 뇌물 혐의에 대해선 청탁 자체의 유무 등 사실관계 다툼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두고는 법리 다툼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변호인단은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을 대부분 반대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첫 여성 외교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 후보자가 북핵 문제를 제1현안으로 꼽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녀의 이중국적, 위장절입 사실도 직접 시인했는데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강경화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북핵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직접 다루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은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한 일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인 거고요. 그 상황은. 사실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인 강 후보자는 사직 절차를 거친 뒤 귀국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 그래도 나은지에 대한 비교의 문제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칼날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천명한 원칙마저 짓밟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고 해서 그들의 자질과 업무 적합성이라는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강 후보자가 북핵 외교나 4강과의 양자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해가 수습됐습니다. 발견 당시 유해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세월호 3층 왼쪽 뒤편에 있는 객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해는 바깥에는 구명조끼, 안쪽은 옷가지로 쌓여 있었고 형태와 복장 등으로 미뤄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해가 발견된 곳은 화물 기사들과 승무원들의 객실이 있던 곳입니다. 3층 배 뒤편은 공간이 압착돼 있어 잠수사들의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발견 후 전문가들이 유관 감식을 벌여 사람의 뼈인 걸로 추정했습니다. 수습본부는 국과수의 DNA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에 취한 대학생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리다 운전대까지 꺾어 택시가 한강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택시기사가 크게 다쳤는데 사고를 낸 대학생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열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택시 조수석에 앉은 승객이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데요? 진짜 뭔데요? 진정해. 뒤이어 갑자기 택시 문을 열자 놀란 기사가 이를 말립니다. 문을 열면 안 되지. 이 승객은 급기야 운전석 핸들을 잡아 꺾었고 택시는 결국 7m 아래 한강변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팔을 채듯이 그냥 팔을 뻗어서 바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불과 내 기억으로 진짜 0.5초도 안 됐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택시는 이곳 난간을 뚫고 나가 풀숲 비탈길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는 허리와 목에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난동을 부린 승객은 대학생인 19살 조모 씨. 택시는 폐차될 정도로 찌그러졌지만 조 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사고 직후 도망쳤다가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핸들을 꺾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남양주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높이 55m짜리 대형 크레인이 부러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기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남양주 크레인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공사장 펜스를 뚫고 바닥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 부상자 중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17층 높이에서 높이 55m짜리 대형 크레인이 갑자기 꺾여 부러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크레인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했는데 53살 성모 씨와 50살 윤모 씨가 숨졌습니다. 다른 3명 중 2명도 머리를 심하게 다쳐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로부터 며칠 전부터 크레인 부품이 고장나는 등 이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SBS 김기태입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 가축들이 들깨의 습격을 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맹수처럼 변한 들깨들 때문에 주민들까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옥천의 한 마을 입구. 들깨가 사냥감을 입에 문 채 유유히 마을을 빠져나옵니다. 습격을 받은 닭이 필사적으로 도망쳐보지만 이내 잡히고 맙니다. 들깨 2마리가 농장의 닭 20여 마리를 물어뜯어 죽이고 2마리는 마치 전리품 마냥 입에 물고 나왔는데 이 중 1마리가 CCTV에 포착된 겁니다. 닭장에서 닭 2마리를 물고 나온 들깨들은 이곳에서 닭을 죽인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뭐 완전 늘어져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뭐 깜짝 놀래갖고 뭐 그냥
집사람은 나와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지. 올 들어 이 마을에서 들개의 공격을 받아 희생된 닭은 1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지난 2월 옥천군 군서면 한우 농장에는 들개 3마리가 체중이 250kg에 나가는 송아지를 해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밤길 다니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혹시 밤늦게 아닥돼서 사람 물으면 어떡해. 그것이 걱정이 또. 야생성을 회복한 들개들의 습격이 잦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습격해올지 모르는 들개 때문에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방 큰 돌고래 2마리, 금등과 대포가 19년 만에 고향인 제주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임시 가두리에서 적응 기간을 거친 뒤에 7월쯤에 푸른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금등과 대포의 고향 가는 길을 전영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인 금등이와 대포가 바다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앞바다에 불과 110여 마리가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 제주 앞바다에서 어업용 그물에 걸려 서울대공원으로 온 지 19년여 만입니다. 사육사와 물속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건강검진까지 마친 금등이와 대포를 조심스럽게 지게차로 옮깁니다. 마지막 2만이 남은 남방 큰 돌고래는 이 무진동 차에 실려 제주도 바다로 옮겨집니다. 함께 차에 올라탄 사육사는 돌고래들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공항으로 가는 내내 등에 물을 뿌려줍니다. 동물복지와 종보존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지난 2013년부터 돌고래 5마리가 고향 바다로 돌려보내진 데 이어 이번에 23살에서 26살 사이로 가장 나이가 많고 오래 사육당한 금등이와 대포를 야생으로 돌려보낼 차례가 된 겁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금등이와 대포는 고향인 제주 바닷속 직경 22m 원형 형태의 임시 가두리에 방류됐습니다. 2마리 모두 곧바로 힘차게 수영을 하고 정어리도 잡아먹으며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쉬움이 굉장히 큰데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금등이와 대포는 이곳에서 자연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중순쯤 바다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과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걸로 보고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평일인데도 예비 청약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솔직히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이 모델하우스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6만 명 넘게 찾았습니다. 이런 높은 관심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문을 연 상당수의 다른 모델하우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신규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매매 시장도 서울 시내 대형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대선 이후 2주 동안 수천만 원이 뛰고 팔려는 물량도 쑥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82제곱미터가 8억 3, 4천에 거래되던 게 지금은 9억의 호가가 나오는데도 매물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이달 들어 첫 2주 동안 0.15% 상승한 데 이어 지난주엔 0.24%로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새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선 이전 관망세에 머물렀던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거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수도권의 인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한 신용카드 회사가 지난 3년 동안 고객들의 결제 내역 24억 건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최근 들어 술을 덜 마시고 또 예전보다 영화나 스포츠 보는 것도 줄인 반면에 여행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맥주보다는 소주가 싼 값에 더 빨리 취해서 저는 소주를 더 많이 마셔요. 술로 스트레스를 풀려다가 술이 깬 다음 날에 카드값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3년 전에 비해 술을 비롯한 유흥에 쓰는 돈은 11%나 줄었습니다. 스포츠와 영화 관람, 책에도 돈을 덜 썼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 속에 한국인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닫은 분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행은 불황을 모릅니다. 20대와 30대는 소득이 늘지 않아도 해외여행에 들이는 돈을 늘렸고 50대 이상도 가까운 곳으로 싸게 자주 다닙니다. 여가를 즐기는데도 그 선택과 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그 개인의 경험이나 내적 만족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 소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한 듯 피부 미용과 건강관리, 인테리어에 들어간 돈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선 어떻게 돈을 쓰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 그릇 모양이죠. 먹고 살 기술을 배우는 기능학원의 수강료 증가폭이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점점 줄어들다가 50대, 60대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패션학원의 강의실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섞여 있습니다. 취업 또는 재취업, 세대별로 목표는 다르지만 배워야 산다는 건 같습니다. 100세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나만의 가질 수 있는 그 자격, 기술, 그것을 연마를 취득을 하고 싶어서. 고령화 사회의 영향도 뚜렷합니다. 젊은이들이 주 고객층이었던 편의점의 고객 증가 속도도 최근 3년간은 50대와 60대가 가장 빨랐습니다. 대가족이 아니고 이제 부부하고 둘이 있다 보니까 가깝고 여러 가지 물건을 내가 필요한 만큼 선택 골라서 살 수 있고. 100세 시대 한 번뿐인 인생, 젊고 폼나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 오늘을 사는 한국인의 고민이 소비 풍조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오늘 첫 출근한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이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인적 쇄신이 이미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파격 인사의 주인공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업무 시작도 파격이었습니다. 1,000명 넘는 인원이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으로 오르면서 취임식을 생략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숭숭한 조직을 다독이고 기소 무시에 대한 반발 심리를 무마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윤회 문건과 우병호 전 소속 재수사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답을 아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남은 수사하고 공소유지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물러난 법무부 이창재 차관과 대검 김주현 차장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여달라며 검찰 내 위기의식의 일면을 드러냈습니다. 신임 이금로 차관과 봉욱 차장은 곧바로 업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핵심 고위보직이 바뀌면서 검찰 인적 쇄신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간부직도 외부 개방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검사장급 자리가 적어도 5자리 줄어드는 점도 대대적인 인사 변화를 예고합니다. 검사장 축소와 관련해 청와대는 계획을 짠 바는 없다며 이 사안은 차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기능을 담당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70일 동안 국정 5개년 계획을 짜서 7월 초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선대위 기구가 작성한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대통령 업무 지시로 이행됐죠. 그래서 이 10대 과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문준모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들에게 민주당 선대위 정책기구가 작성한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실린 보고서입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조사위 추가 지원, 4대강 보건대책기구 구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지난 15일 대통령 4호 업무 지시로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4대강 보건대책기구 문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원래 제안보다 더 폭넓게 수용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세월호 선체조사위 지원 문제도 수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현 정부로서는 아직 한 열흘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습니다. 민주당도 시민사회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정식 제안한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0대 과제엔 없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방산비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뜻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런 제안과 공약들을 종합 검토해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SBS 임준모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관료 출신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임명되면서 경제정책이 어떻게 짜여질지 관심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새 정부의 경제 과제가 참 쉽지가 않죠. 최대 과제가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경제 살리기인데 김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김 후보자가 어젯밤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그 나라 돈을 풀어서 일자리 경제 살리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활성화해서 이 문제에 접근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그 김 후보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자리 추경이 과거에도 있긴 했죠. 네, 지난해도 11조 원 일자리 추경이 편성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조선업 구조조정용 성격이 강했고요. 네. 결국 지난해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추경은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추경의 내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면서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성장 잠재력도 높이도록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부 예산실과 각 부처가 그 일자리 추경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갈 사업을 추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중소기업 일자리 그리고 창업 활성화 대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증세, 법인세 관련해서는 김동연 후보자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요? 네, 대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줄여서 실제 내는 세금이 늘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극비리에 운영되던 지하 핵시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갑자기 공개했습니다. 동북아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서북 사막의 미사일 기지에서 로켓에 연료가 주입됩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자 둥펑 계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각기 유도대는 3개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해 상대 방공망을 뚫을 수 있고 사정거리도 길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라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극비리에 운영되던 지하 핵무기 시설 훈련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에 빗댄 장성공정이란 이름으로 지하에 연장거리 5,000km에 이르는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핵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에서 모든 작전이 가능해 한 기지의 발사구가 공격받더라도 다른 발사구로 이동해 실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일 핵 공격을 당하더라도 10분 안에 반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部队在遭敌河西、隔网锻炼、精确打击等近似实战条件下，与蓝军真演实练。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미사일 부대를 독립시켜 로켓군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一次次送长箭飞天，部队战略威慑和实战能力稳步提升。 중국이 핵 반격 능력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에 맞설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어젯밤 한진그룹의 전산 서버가 마비되면서 소속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여객기 40여 평의 운항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항공권 예약 변경은 물론이고 택배 서비스까지 차질이 생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한진택배 등 20여 개 계열사가 소속된 한진그룹 서버가 마비된 건 어젯밤 10시 30분쯤입니다. 대한항공은 당장 비행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승객들의 발권과 수화물을 보내는 일을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여객기 39편의 출발이 최소 1시간 이상씩 지연됐습니다. 승객 219명을 태우고 발리를 출발한 대한항공 KE630편은 예정된 시각보다 12시간이나 늦은 오늘 밤 10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같은 전산망을 이용하는 진에어 역시 인천으로 들어오는 여객기 2편이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은 해외 공항에 발이 묶인 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많이 불편하더라고. 뭘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기다리기만 오래 기다렸어요. 한진그룹 전체 서버가 통째로 마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진그룹 측은 이번 서버 다운이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인 랜섬웨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기 공급 장치 이상으로 일시적으로 시스템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오전 7시를 기해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었지만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한진택배 홈페이지 역시 한때 먹통이 돼 택배 예약이나 실시간 배송 정보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하나와 삼성의 경기에서 발생한 볼썽사나운 난투극이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KBO가 강력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어제 경기 2회까지 두 팀은 5번이나 상대 선수를 맞히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3회 삼성 선발 윤성환이 하나 김태균과 로사리오를 연속으로 몸에 맞히자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빈볼 시비가 잦은 야구 경기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추태가 속출했습니다. 한화 선발 비아누에바가 제일 먼저 달려나와 주먹을 휘둘렀다가 왼손 새끼손가락 인대가 끊어졌고, 선수들을 말려야 할 삼성 김재걸, 강봉규 코치가 오히려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KBO는 내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폭력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해당자가 4명에 대해서만 본 것은 아니고요. 또 정황상으로 다른 것까지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상벌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미국 코치들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비슷한 상황에서 정중한 사과로 충돌을 막은 장면이 많았기에 이번 추태는 더욱 아쉬웠습니다. 어제 난투극 이후 삼성 투수 김승현이 한화 차일목에 몸을 또 맞췄는데 모자를 벗고 여러 차례 사과해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롯데 김문호의 다리를 맞힌 LG 투수 신정락은 1루를 찾아가서 사과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팬과 동업자를 위해 기본적인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던 초여름 날씨,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후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고요. 이 비는 모레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공기는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연일 30도를 웃돌던 대구 지역도 오늘보다 3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흐린 하늘 보이다가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불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겠고요. 내일 아침 남해안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어집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날도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론은 어떤 경우든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또 공정하고 정확해야 시청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SBS 뉴스는 이런 언론의 본분에 한치의 벗어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조리 감시와 비판엔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에겐 누구보다 강한 원칙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감을 잃지 않고 진실만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새로 거듭나는 SBS 뉴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